시대가 어느 딴데 시댁 제사를 제가 왜 지내나요? 어차피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 제사 아닌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정말이지 쓸데없는 행동 같네요.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그 서늘한 한마디가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던 제 삶이 제가 지키고자 했던 그 울타리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오직 상관없는 사람,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며느리의 모진 말만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이 된 박영선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뿐인 아들 최진우만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제 세상은 온통 아들 진우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제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아이가 웃으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행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 남들보다 2배, 3배로 정성을 쏟으며 악착같이 키웠습니다. 아침 일찍 남의 가게에 나가 설거지를 하고 밤늦게까지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면서도 아들 얼굴만 보면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대학에 가고 모두가 알아주는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아들이 좋은 짝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 진우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한 여자를 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며느리 오수진입니다. 처음 만난 날 며느리 오수진은 참 얌전하고 반듯해 보였습니다. 단정한 투피스 정장에 긴 생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 참하고 똑 부러져 보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진우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수진입니다. 하고 또랑또랑하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맑고 예뻐서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랐다는 말에 혹시나 이기적이진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걱정이 스쳤지만 싹싹하게 웃으며 제게 반찬을 집어주는 모습을 보며 그저 기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만난 것이 제게 온 마지막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진우가 엄마, 수진이가 엄마한테 잘하고 싶대요. 아버님 일찍 여의고 엄마 혼자 고생하신 거 다 안다고 자기가 딸처럼 잘하겠다고 했어요. 라고 전해주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그간의 모든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오수진을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없던 제게 새로 생긴 딸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없이 외롭게 지내온 제 노년에 저 아이가 아들 진우와 함께 큰 기쁨이 되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두 아이가 부족함 없이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평생 식당일 해가며 아끼고 모은 돈 3억 원을 신혼집 전세금으로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았지만 며느리 수진이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수줍음이 많아서 혹은 너무 큰 돈이라 오히려 표현을 못하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두 아이는 제가 마련해준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반찬 투정이라도 할까 싶어 아들 진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이며 잡채 그리고 갓 담근 겉절이까지 바리바리 싸 들고 갔습니다. 이틀 밤낮으로 핏물을 빼고 정성껏 재운 갈비찜 10가지가 넘는 재료를 하나하나 볶아서 무친 잡채, 그리고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사온 싱싱한 배추로 담근 겉절이까지 김치 냉장고가 따로 없는 신혼집 사정을 생각해 작은 통에 여러 개로 나눠 담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거 먹고 좋아하겠지. 진우 녀석도 오랜만에 엄마 손맛 보겠구나.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저를 맞이한 며느리 오수진의 표정은 제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과 약간의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얼굴 보니 좋네. 이거 진우랑 너 먹으려고 좀 해왔다. 냉장고에 넣어도. 제가 무거운 봉투를 주방 식탁으로 옮기려 하자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듯 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잠깐만 앉았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짐의 무게가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막 도착한 시어머니에게, 그것도 먹을거리를 잔뜩 싸 들고 온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리 말을 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지. 그럼 이거 냉장고에 넣기만 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현관에 두세요. 저희가 이따가 정리할게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서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공간에 제가 침범하는 것이 싫다는 무언의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진우가 옆에서 수진아, 그래도 엄마가 해오셨는데 라며 우물쭈물했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슬쩍 잡아 끌며 진우씨, 늦겠다. 얼른 옷 갈아입어. 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저와 며느리 단둘만 거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물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은 마음에 드세요? 진우 씨가 어머님이 다 해주셨다고 해서. 집이야 좋지. 둘이 살기 딱 좋네. 저는 그 말이 고맙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며느리는 다행이네요. 한마디를 툭 던질 뿐 제가 그 집을 구해주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그 3억 원이라는 돈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물만 홀짝이는 제 옆에서 며느리는 연신 시계만 힐끔거렸고 저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약속 있다니 얼른 가봐. 엄마 간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제가 가져온 그 많은 반찬통들이 마치 버려진 짐짝처럼 현관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다 저렇다더라. 신혼이라 바빠서 그렇겠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느꼈던 그 쌀쌀함과 서운함은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날의 그 쌀쌀함은 앞으로 제게 닥쳐올 긴 겨울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혼집 현관 앞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공기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 오수진이 저와 시댁이라는 존재를 대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애써 그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일 뿐이라고, 저 역시 아들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수백,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긋기는 존중이 아닌 명백한 무시와 배제였습니다. 두 아이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온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신이 나서 갈비찜을 재우고 오색전을 부쳤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들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은 차리지 않더라도 명절 음식은 푸짐하게 먹여 보내고 싶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9시가 조금 넘어 아들 최진우와 며느리 오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백화점 포장지로 곱게 싼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례적인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진우도 어서 와. 손 씻고 얼른 밥 먹자. 라며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식탁에 앉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연신 시계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가긴 어딜 가? 이제 막 아침 먹었는데 점심때까지 있다가 저녁에 가지. 제 말에 며느리가 난처하다는 듯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혼자 계셔서요. 외동딸이라 저라도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혼자인데, 나도 외로운데,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저는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오직 친정 엄마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수십 년을 혼자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산 이 시어머니는 그저 명절에 잠깐 들러야 하는 의무적인 장소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들 진우는 이번에도 엄마 장모님 혼자 계시잖아. 수진이가 신경 쓰이나 봐. 라며 거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장모님도 챙겨야지. 어서 가봐. 라며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그 다음 설 명절이 찾아왔을 때도 그리고 그 다음 추석이 돌아왔을 때도 상황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댁이란 그저 백화점 선물 세트 하나 들고 와서 1시간 남짓 앉아 있다가 친정을 핑계로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시댁의 대소사 역시 며느리에게는 완벽한 남의 일이었습니다. 제 남동생,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는 시외 삼촌이 되는 사람의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며느리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아들 진우 편에 축의금 봉투 하나만 덜렁 보냈을 뿐입니다. 제가 서운한 마음에 수진아,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지 라고 하자 며느리는 어머님, 제가 그분을 뵌 적도 없고 너무 멀잖아요. 진우 씨가 가면 된 거죠.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김장철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 김장 같이 해볼까? 며느리 손맛 좀 보게 하고 운을 떼자 며느리는 질색하는 목소리로 어머님, 요즘 누가 김장을 담가 먹어요. 저희 그냥 마트에서 사 먹는 게 편해요. 진우 씨도 밖에서 사 먹는 김치 더 좋아하고요. 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 진우는 평생 제 손으로 담근 김치 없이는 밥도 안 먹던 아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제 내 아들이 정말 저 여자의 남자가 되었구나. 내 아들은 이제 없구나. 하는 처절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시댁과 관련된 모든 일에 철저히 선을 그었지만 유일하게 그 선을 스스로 허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3억 원을 제가 전부 보태주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만만하게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모처럼 살가운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식사하셨어요? 저는 웬일인가 싶어 덜컥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넌 먹었고? 그럼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저희 이번에 세탁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세탁기? 혼수로 해간 지 얼마 안 됐잖아. 아유, 그게 너무 작아서요. 이불 빨래도 안 되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건조기까지 같이 되는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몰라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전세금도 해주셨는데 이것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차피 혼수해주신 거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다 진우 씨 편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요. 3억 원이라는 제 평생을 바친 돈을 받아간 지 고작 몇 달 만에 200만 원짜리 세탁기를 사달라는 며느리의 당당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돈 나오는 화수분으로 보이나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또 아들 진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거절하면 분명 아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것이고 그 불똥은 결국 제 아들에게 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계좌번호 보내라. 정말요? 어머님, 최고, 감사해요. 전화기 너머로 뛸 듯이 기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진우 씨 차 보험료가 올랐다. 휴가철인데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저를 자신의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성껏 밑반찬을 해다 주어도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보다 불편하다는 기색을 먼저 내비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저염식으로 먹어서요. 이런 짠 음식 잘 안 먹어요. 제가 혹여나 입맛에 안 맞을까 싶어 슴슴하게 간을 맞춘 장조림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좁은데 자꾸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솔직히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어머님 정성은 감사한데 이젠 안 그러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등에 묻어있던 간장 양념이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제 아들을 키워낸 제 헌신의 흔적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버려야 할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바보같이 아들에게 하소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즘 애들은 다 저렇다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렇게 또 한번 스스로를 억누르며 그 모욕을 삼켰습니다. 밑반찬 통을 텅텅 비운 채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고 그래도 제 속을 알아줄 사람은 아들놈 하나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제 정성을 어떻게 내쳤는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얼마나 서운한지, 그리고 명절마다 저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야속한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한참을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첫 마디는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래? 수진이한테. 내가 뭘 어쨌다고 방금 수진이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셔서 난감해 죽겠다고. 엄마, 요즘엔 간섭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래. 수진이도 자기 살림 방식이 있는 건데 엄마가 자꾸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하소연을 듣기도 전에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상황을 정리당한 후였습니다. 제 딴에는 며느리가 버릇없이 군다고 이르는 말이었는데 아들에게는 그저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간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진호야, 넌 어떻게 엄마가 그 반찬하느라 꼬박 이틀을 잠도 못 자고. 알아, 엄마 정성 아는데. 수진이도 워낙 바쁘고 피곤해서 그래. 맞벌이 하는 거 힘들잖아. 그리고 걔네 집은 원래 그런 거 안 하고 살았대. 문화가 다른 거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줘. 응? 희애.
또 이해였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함도, 며느리의 이기심도, 심지어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조차 문화 차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저에게만 이해를 강요했습니다. 아들은 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의 입장을 대변하며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은 이제 완전히 저 여자 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제게 엄마, 나중에 수진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또 싸울라. 나 바빠서 끊을게.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제 억울함과 서운함을 터놓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의 방패막이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을 닫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 저것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겠지. 내가 괜히 아들네 집 시끄럽게 만들어서 뭐 하나. 그냥 내가 조용히 살자.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그저 명절에나 가끔 얼굴을 비추는 손님 같은 아들 내외를 덤덤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 남편, 그러니까 진우 아빠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명절이나 생신과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이 아무리 요즘 세대라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준 시아버지의 첫 기일까지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이고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 것이 두려웠지만 이번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안 오면 그때는 나도 정말 마음을 정리해야겠다. 저는 마지막 희망, 그야말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냐? 바쁘니? 아, 어머님.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여전히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주말이 예희 시아버지 기일이잖니. 결혼하고 첫 제사인데 시간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한숨 소리 하나에 제 심장이 다시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머님, 제사 또 하세요? 또 며느리는 마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버린다는 듯이 귀찮고 성가시다는 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해야지. 1호, 첫 기일인데. 아니, 1호, 어머님,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챙겨요. 그냥 날짜 기억하고 마음으로 추모하면 되는 거지.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화를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우리 집안은 어머님, 진우 씨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간단하게 식구들끼리 밥이나 먹으면 안 될까요? 괜히 음식하고 상 차리고 그거 다 낭비 같아요. 낭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을 기리는 그 엄숙한 날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네가 어떻게. 어머님,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나중에 진우 씨랑 얘기해 보세요. 며느리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갈깍 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막 속에서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은 제 남편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그를 기리려는 저의 마음 자체를 철저히 부정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발각, 전화가 끊어지고 난 뒤에 그 정막은 제 남편이 숨을 거뒀을 때 병실에 감돌던 그 정적만큼이나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이나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낭비라니, 제사가 낭비라니.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다시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며느리가 말실수를 한 것일 거라고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며느리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바쁘다니까요. 수진아, 너 방금 낭비라고 했니? 네, 시아버지, 제사가 그게 낭비라고 했어? 제 목소리는 분노보다 절박함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오수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마지막 기대를 짓밟았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시아버님은 그냥 진우 씨 아버지일 뿐이에요. 제가 얼굴 한 번 뵌 적이 있나요? 정이 오갈 사이였나요? 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그리고 제사든 뭐든 그런 시댁 일은 진우 씨 몫이지 제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진우 씨랑 다 이야기 끝낸 부분이에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할 때 아들과 이미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서로 자기 부모는 각자 챙기기로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는 저 혼자 챙길 테니까 진우 씨도 어머님은 진우 씨가 챙기는 게 맞아요. 자기 부모는 각자 챙긴다.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듯 강타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 진우가 결혼을 해서 제게 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제 아들을 며느리에게 남편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완벽한 남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챙겨야 할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 진우이 알아서 챙겨야 할 남편의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제 전 재산을 내어주며 저는 그 아이들이 제 노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저를 그 울타리 밖에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그래도 어머님, 그날 저희 엄마랑 약속 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셔서 주말마다 제가 가보기로 했거든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 엄마는 그토록 살뜰히 챙기면서 똑같이 혼자 남은 시어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헤아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다 못해 얼음장처럼 굳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진우는 아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알 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동아줄을 잡듯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너 수진이랑 무슨 얘기한 거야? 어떻게 제사를, 내 아버지 제사를? 울음이 터져 나와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최진우의 반응은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다 못해 아예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아, 엄마, 수진이한테 전화했었어? 에이, 그냥 나한테 먼저 하지.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제가 큰일이라도 낸 사람처럼 저를 탓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수진이가 그렇게 말한 거 너도 동의한 거야? 엄마, 수진이랑 얘기했는데 그날 주말에 처가에 가야 한대. 장모님이 좀 편찮으시다고 해서 수진이가
아빠 돌아가시고 장모님 혼자 계시는 거에 마음이 많이 쓰이나 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누구 아빠, 누구 엄마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 남편, 제 아들의 아비가 돌아가신 그 첫 번째 기일에 아들이라는 놈이 처가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진호, 너 지금 제 정신이야? 예,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알고. 네,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야. 그런데 처가를 가? 장모님이 편찮으시면 다른 날 가도 되잖아. 엄마, 왜 그렇게 화만 내? 수진이도 입장 곤란해. 그리고 요즘 제사 같은 거 솔직히 너무 형식적이잖아.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추모하면 되는 거지. 며느리가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다. 조용히 추모한다. 며느리가 아들을 그렇게 가르친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제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것, 아니, 아예 저와 다른 편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진우야, 그럼 너라도 와야지. 너라도 와서 아빠한테 절해야지. 엄마 혼자 어떻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가장 잔인한 말을 제게 뱉었습니다. 아, 엄마, 나도 이번엔 힘들 것 같아. 수진이 혼자 처가에 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엄마 혼자 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미안해. 엄마, 우리가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산소 갈게. 응? 날은, 오나, 날은 듣고 있어? 나 지금 회사에서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 혼자 하는 게 낫겠다. 그 말이 제 귓속을, 제 머릿속을, 제 심장을 수없이 맴돌았습니다. 제사를 낭비라고 말한 며느리보다 혼자 하는 게 낫겠다고 말한 제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였지. 남편이 떠난 그날부터 나는 계속 혼자였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남편의 첫 기일에 저더러 혼자 상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다 보고 있었어?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이 나한테 저러는 거 다 듣고 있었냐고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외로워서 저는 그날 밤새도록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 최진우가 혼자 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내뱉은 그 순간 저와 아들을 연결하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과 서러움에 몸부림치다가 그래도 자식인데 날이 밝으면 정신 차리고 잘못했다고 전화가 오겠지 하는 헛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아도 해가 중천에 떠도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오수지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들에게 제 남편의 기일은 그리고 저라는 존재는 이미 완벽하게 잊힌 듯 했습니다. 제사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오는 걸까? 정말 나 혼자 해야 하는 걸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저는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냥 다 때려치울까? 이놈이고 저년이고 다 필요 없다. 나도 그냥 밥이나 사 먹고 드러 누워 버릴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붙여둔 남편의 사진을 보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을 모르는 사람, 형식적인 존재로 취급했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제 젊음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사람이다. 내 남편 밥 한 끼 차려주는 거, 저런 짐승 같은 것들 때문에 포기할 순 없지.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돔이며 육전거리 그리고 탕국에 쓸 양지머리 덩어리를 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준비할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설렘과 기대가 반이었다면 지금은 오직 처절한 의무감과 서러움 뿐이었습니다. 비역에 들어서자마자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며칠간 잠을 못 자고 속을 끓였더니 온몸이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덩어리진 양지머리를 썰고 찬물에 도라지를 불리고 고사리를 삶아 물기를 짜냈습니다. 큼직한 돔을 찜기에 찌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아들 진우가 엄마 무거운 건 내가 할게 라며 곁에서 거들어주곤 했습니다. 상을 펴고 그릇을 나르는 것만 해줘도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부엌에는 치익하고 기름 끓는 소리와 달그락하는 그릇 소리, 그리고 저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전을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추그리고 앉아 작은 불 앞에서 수십 장의 전을 뒤집자니 손목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두부전을 하나하나 부치다가 무심코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야,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찬물에 손을 갖다 대는데 적막한 부엌에서 홀로 고통을 참아내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이럴 때 며느리라도 옆에 있었으면, 아들놈이라도 있었으면 하다못해 약이라도 가져다 주련만. 붉게 부어오르는 손등을 내려다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흘러내리는 것이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아니면 기름 냄새에 울컥 치밀어 오른 구역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퉁퉁 부은 손으로 다시 뒤집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가 걸려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거실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보니 그 정성이 무색하게도 집안은 횡하기만 했습니다. 밤늦게 저는 정갈하게 차린 제사상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술을 따랐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 첫 기일인데 나 혼자 왔네. 우리 아들 진우 그놈이 안 왔어. 며느리라는 년은 당신 제사가 낭비라더군. 당신은 다 보고 있지? 이 꼴을 다 보고 있냐고. 이래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절을 할 때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절을 올리고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아들을 키워낸 고됨, 며느리에게 받은 모욕, 그리고 아들에게 받은 배신감까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텅 빈 거실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현관 쪽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삑삑삑, 삐릭,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우인가?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온 건가?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관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올 리가 없지. 내가 무슨 기대를 한 거람.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서러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됐다. 이제 정말 다 끝이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냥 나 혼자 하자. 누구한테 기대하고, 누구한테 서운해하고, 다 부질없다. 이 집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야.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지만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깊고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30년 넘게 시부모님 제사를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니까 어른이니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욱신거리는 손목과 허리의 통증보다 텅 비어버린 마음의 통증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홀로 제사를 치른 며칠 뒤였습니다. 제사 음식을 정리하고 욱신거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일상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그 이후로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나도 이제 너희 없는 셈 치겠다. 저는 애써 그들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어차피 기대조차 없으니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넘어 아예 불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무심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이었습니다. 제사를 거부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저는 불길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강원도 어느 유명한 절의 고즈넉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이 보였습니다. 제사상이라고 하기엔 간소했지만 과일과 전, 그리고 고기 요리까지 정성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 마지막 사진이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 아들 최진우와 며느리 오수진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배경으로는 방금 전 그 상차림이 놓여 있었고 며느리는 아들의 팔짱을 꼭 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며느리가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우질 일군자이 오는 길 우리 진우 씨랑 같이 왔어요. 우질 아빠가 좋아하시겠죠? 어머님 다음에 강원도 오시면 이 절 꼭 가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휴대전화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기일? 며느리 오수진이 자신의 아버지 기일을 챙기러 제 아들 진우까지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절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버젓이 시어머니가 있는 단톡방에 그 인증 사진까지 올린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손목이 부서져라 전을 붙이고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어가며 홀로 제사상을 차리고 있던 그 시간에 제 아들은 처가에 가서 장인의 기일이라며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가에 가야 한다.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던 아들의 변명이 전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편찮으신 장모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장인의 기일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댁 제사는 상관없는 일, 모르는 사람, 쓸데없는 낭비라고 악을 쓰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 제사에는 남편까지 살뜰하게 데리고 가서 저렇게 정성스러운 상까지 차린 것입니다. 심지어 저를 조롱하듯이 마음이 편안해진다. 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중성을 넘어 저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들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심지어 조금은 밝기까지 했습니다. 그 평온함에 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최진우, 너
지금 어디야? 나 수진이랑 강원도 왔다가 이제 막 올라가는 길인데. 왜? 강원도? 네가 지금 강원도라는 말이 나와? 너, 이놈, 너 어떻게 내 아버지 제사도 안 오고 처가 제사는 같이 다녀올 수가 있니? 제 고함 소리에 아들도 당황했는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 오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어머님이야? 작자 부모는 각자 챙기기로 했다며. 그런데 넌 왜 거기가 있어? 네, 마비 제사는 낭비고 처가 제사는 신성한 거니? 그런 거야. 제 분노에 찬 목소리에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엄마, 진정하고 들어. 장인어른 기일만큼은 좀 도와주고 싶었어. 수진이도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엄마는 혼자서도 잘하잖아. 근데 수진이는 내가 혼자서 잘해? 내가 혼자서 잘해서. 그래서 그 고생을 시켰어? 그래서 네 아비 제사상에 코빼기도 안 비쳤어? 그런데 수진이는 불쌍해서 아빠 보고 싶어 할까봐 네가 같이 가줬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일 때, 저 혼자 남편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며 피눈물을 흘릴 때, 제 아들은 처가에 가서 활짝 웃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진 속 환한 미소가 그 어떤 칼보다도 더 깊게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끊어. 엄마, 다신 나 찾지 마.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은 처음부터 우리 집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아니었고 제 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최진우마저,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마저 이제는 완벽한 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비로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 남보다도 못했습니다. 남이라면 적어도 저에게 이런 끔찍한 배신감을 안겨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여보, 봤어? 우리 아들 다 컸네. 다 컸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끊어진 그 순간부터 제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며칠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거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수천 번, 수만 번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흘린 땀방울, 굳은 살이 박인 내 손마디, 아들 녀석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날의 기억,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었습니다. 배신감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이내 깊은 체념과 허무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다 부질없다. 내 인생이 그냥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며느리 오수진이 밉지도 아들 최진우가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그들을 제 삶의 전부라고 믿고 매달렸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아들, 아내니까 내 식구니까 라고 믿었던 그 시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폐인처럼 지내다가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신 차려야지. 저는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이런저런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물론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여감했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부동산 서류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아, 이거 5년 전 아들 부부의 신혼집 전세 계약을 할 때 주고받았던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들을 거칠게 꺼내는데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팔랑 떨어졌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다시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가 제 평생을 바쳐 모은 3억 원을 통째로 넘겨준 그 증거였습니다. 이까짓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저는 그것을 구겨버리려다 문득 계약서 하단에 적힌 이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빌리는 사람, 최진우 임대인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의 이름 칸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집주인의 이름이 아닌 너무나도 익숙한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왜 임대인이지? 내가 집주인이 아닌데. 아니, 잠깐만, 임대인이 아니라.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임대인 칸에는 당연히 집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본 것은 그 아래 특약사항도 중개인 칸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천천히 계약서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땡땡시 땡땡동 머시기 아파트 땡땡동 땡땡호 임대차 보증금 금 3억 원정, 그리고 임차인 세입자 칸이었습니다. 임차인 빌리는 사람 박영선 제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땡땡시 제 당시 주소 대리인 최진우 아들의 주민등록번호 그렇습니다. 그 집의 세입자 법적인 임차인은 아들 최진우가 아니라 바로 저 박영선이었습니다. 그제야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안개 속에서처럼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쁘다던 아들 녀석과 며느리 대신 제가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던 날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겨우 점심시간에 들러 도장만 찍고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증금을 다 내시는 건데 계약은 아드님 명의로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다 내 아들 집인데 그냥 아들 이름으로 해주세요. 하지만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법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보증금을 어머님이 송금하시면 법적인 권리도 어머님이 가지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증여 문제도 그렇고 아드님은 대리인으로 하고 계약자는 어머님으로 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저는 그때 증여 문제니 법적 권리니 하는 말들이 귀찮고 성가시게만 들렸습니다. 다 내 자식한테 주는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구나.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의 거듭된 권유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 때도 어머님이 직접 하실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마지못해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3억 원이라는 거금이 집주인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던 기록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그 집이 법적으로는 내 집이라는 거잖아? 물론 소유권이 제 것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사용하고 그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 임차인은 아들 최진우가 아니라 바로 저 박영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나? 뭐든 분명 모를 것이었습니다. 알았다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진우 씨 명의일 텐데 어머님한테 권리가 없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아들 최진우 역시 그저 제가 돈을 내준 것으로만 알았지 계약서상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5년 전 그저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하다던 부동산 중개인의 그 한마디가 제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짓누르던 서러움과 배신감, 외로움과 모멸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아주 냉철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 말이 맞았다. 서로 자기 몫은 각자 챙기는 거랬지. 나도 이제 내 몫을 챙겨야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고이 접어 다시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이 아닌 제 핸드백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한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서 한 장이 제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짓누르던 무기력함과 억울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제 머리는 차갑게 식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철저하게 남이 되어주마.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들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톡방 사진 사건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전화를 받고 적잖이 당황했는지 한참 만에야 쭈뼛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바쁘니?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목소리가 어색했는지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너희 전세 만기 올해 말이지? 그렇지. 아마 12월 말일 거야. 근데 그건 왜?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길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빼려고 한다. 계약 연장 안 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좀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뺀다니? 갑자기. 왜? 혹시 수진이가 그때 제사 일 때문에 그런 말 해서 그래? 엄마, 그건 수진이도 가볍게 한 말이야. 진심 아니었어. 가볍게라도 그런 말을 한 거면 나는 가볍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니? 제 차가운 반문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갑자기 집을 빼라니 그게 말이 돼? 나는 너희 뜻 존중하려는 것뿐이다. 시대일은 상관없다며 각자 살자고 했잖아. 그러니 이제 너희도 독립해서 따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살 거니? 엄마, 돈이라니 그게 무슨? 아들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건 네 아내랑 얘기해. 난 통보했으니 그렇게 알아라.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도 아들 녀석은 제가 서운해서 홧김에 저러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 오수진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계산이 빠르고 영악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화를 끊은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방금 진우 씨한테 들었어요. 집을 뺀다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리고 어머님, 그 집 전세 계약은
진우 씨 명의일 텐데요. 명의자가 엄연히 있는데 어머님한테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없다는 거 모르세요? 아무리 돈을 보태주셨어도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문자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이렇게 믿고 있었구나. 그 아이는 지난 5년간 그 3억 원짜리 아파트가 당연히 남편인 최진호의 명의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선이라는 시어머니는 그저 돈이나 대주는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는 물주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당당하게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시댁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 집 전세를 자기 이름으로 해놓을까 하는 그 안일한 착각이 며느리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문자 메시지 중 마지막 문자에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며느리는 벨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경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부터 질러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흥분을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유정아, 네? 유정아, 네? 유정은 집에 있니? 아니면 진우랑 같이 있어?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있어. 너 이 집에 서류 봉투 같은 거 없니? 아니면 네가 그렇게 잘 아는 법대로 지금 당장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원본이라도 확인해 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라고. 임차인 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보증금 3억 원이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 나한테 다시 얘기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순간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혹시라도 내가 착각한 거면, 네 말대로 내가 권리가 없는 거면 지금 한 말 다 취소할게. 그런데 아니면 어떡할래? 정확히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유정아, 전화는 그만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는 며느리가 말을 끊을 틈도 주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이제 내 몫을 챙기려는 것뿐이야. 너랑 상관없는 내 일을 하는 거라고. 알아들었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미친 듯이 집안 서랍을 뒤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들 진우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겠지요. 5년 전 무심코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던 그 순간이 이렇게 통쾌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30분이나 지났을까요? 아니, 체감상으로는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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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초인종이 마치 고장이라도 난 듯 다급하고도 거칠게 울려댔습니다. 저는 이미 그 장본인이 누구일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서는 며느리 오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제가 알던 그 깔끔하고 도도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눈물 범벅이 되었는지 시커멓게 번져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오수진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손을 내저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평소 또랑또랑하다 못해 저를 쏘아붙이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이 다 쉬어서 갈라지고 울음에 젖어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계약서 정말 어머님 명의였네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우 씨한테도 방금 확인했어요. 엄마가 처음에 3억 원 해주셨다고만 했지. 명의까지 어머님이신 줄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런 며느리를 그저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제 집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며느리의 연극을 감상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더 무서웠는지 며느리는 더욱더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제가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휴, 제가 제사 문제도 명절 때도 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외동딸로 자라서 시댁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어머님한테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이제야 알겠다는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도 우습게 들렸습니다. 제가 홀로 제사상을 차리며 피눈물을 흘릴 때는 모르다가 제가 3억 원짜리 전세금의 명의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야 알겠다니. 그 뻔뻔함에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자신이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 가장 비굴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네? 시댁 제사. 제가 꼭 참석할게요. 어머님 혼자 음식하시게 안 둘게요. 제가 다 할게요. 전도 제가 부치고 탕도 제가 끓일게요. 명절에도 친정 먼저 안 가요. 꼭 여기서 어머님이랑 같이. 네? 그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이 지난 5년간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며느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정성 어린 행동, 그 모든 것이 고작 이 3억 원짜리 계약서 한 장이면 이렇게나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쏟았던 정성, 베풀었던 헌신, 그리고 홀로 삼켰던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를 움직이는 것은 돈, 그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사람 한 번만 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네, 집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당장 그 집 빠지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어머님, 저희 진우 씨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제발. 며느리는 이제 제 아들 진우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들, 그 말이 지금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정아, 네, 어머님, 마음이 떠난 사람은, 네, 어머님, 마음이 떠난 사람은, 네, 영호님, 마음이 떠난 사람은, 네. 제 말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동공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도 그랬지. 이 시댁은 너하고 상관없다며. 나도 이젠 그럴 마음이 없어졌어. 네가 지금 한다는 그 제사, 그 음식, 나 이제 하나도 받고 싶지 않아. 어머님, 그건 제가 정말 철이 없어서. 그리고 그 집, 저는 며느리가 엎드려 있는 현관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그토록 상관없다던 그 시댁 돈으로,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봐달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더 이상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눈물에 못 이겨 용서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마지막 기대가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제 단호하고도 차가운 말에 며느리 오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에서 방금 전까지 넘쳐 흐르던 그 애절한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충격, 그리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내민 동아줄 그 처절한 연기마저 제게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순간 며느리는 울음을 뚝 그치더니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바닥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는 그 모습에서는 더 이상 용서를 비는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톤부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음에 잠겨 갈라지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다시 예전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며느리이자 자식인데요. 어머님, 아들, 진우 씨 아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속였다는 그 말에 저는 황당함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이 불리해지니 이제는 제가 사기꾼이라도 된 것처럼 몰아붙이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내가 널 속여? 네, 속이신 거죠? 5년 동안 이 집 명의가 어머님 거라는 걸 숨기셨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진우 씨 명의인 줄 알게 만드셨잖아요. 이건 명백한 기만이에요. 운영, 기만, 잃어가는 고시, 기만. 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며느리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유정아, 내가 너한테 단 한 번이라도 그 집이 진우 명의라고 말한 적이 있니? 그건 아니지만 나는 5년 전 내 돈 3억 원을 주고 내 이름으로 계약했을 뿐이다. 너희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계약서 명의가 누구인지 물어본 적도 궁금해 한 적도 없지. 그저 너희 멋대로 당연히 최진우 명의일 거라고 착각하고 5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온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널 속였다고? 제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살 마음을 가지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3억 원으로 저를 묶어두고 어머님 말 잘 듣는 며느리로 만들려고 그래서 숨기신 거잖아요. 참 말도 요상하게 하는구나.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궤변을 들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정아, 네가 며느리이자 자식이라고? 불과 며칠 전에 네 시아버지 제삿날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 게 누구였지? 그건 네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다. 시댁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부모는 각자 챙기기로 했으니 나도 네 남편이 챙겨야 할 남편의 엄마일 뿐이라고. 네가 먼저 그 선을 그었어. 저는 며느리가 물러설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상관없는 시댁의 돈, 그 모르는 사람의 아내인 내 돈 4억 5천만 원이 걸리니까 갑자기 내가 네 어머님이 되고 넌 내 자식이 되는 거니? 네 가족은 그렇게 돈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였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시끄럽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누구를 바보로 알아? 너는 네가 한 말 그대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나는 그저 나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은 남인 네가 내 돈 3억 원을 5년 동안 무이자로 공짜로 쓰게 해준 것뿐이다. 이제 그 원금을 돌려받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그제야 며느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늦어버린 후회, 아니, 돈을 잃게 된 자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가 봐라. 저는 며느리가 나갈 수 있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헉, 더 이상 너랑 할 얘기 없다. 그리고 진우한테도 전해. 다음은 너라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의 그 기세등등함이나 처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텅 빈 현관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짓누르던 답답함과 억울함, 그 지독했던 외로움이 방금 전 며느리의 뒷모습과 함께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리고 어쩌면 제 아들과의 관계도. 며느리 오수진이 쫓겨나듯 현관을 나선 뒤 집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던 그 현관 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니 오히려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 하나뿐인 아들 최진우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음은 너라고 전하라고 했으니 아마 자초지종을 다 들었겠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금 전 며느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씩씩거리던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이 지금 울면서 들어왔어. 엄마가 어떻게 수진이한테 내가 네 아내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제 차가운 반문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게 계약서 그 집 명의가 정말 엄마 이름이었어? 그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아직 현실을 믿지 못하는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이다. 내 돈 3억 원이 들어갔고 5년 전부터 내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야. 왜, 문제 있니?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말을 했으면 뭐가 달라졌는데 말을 했으면 네 아내가 나한테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라도 꼬박꼬박 챙기러 왔을까? 아니, 오히려 어떻게든 그 명의를 내 놈 앞으로 돌려놓으려고 수작을 부렸겠지. 안 그래?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건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지.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며느리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죄와 적반하장을 오갔다면 아들은 제 모성애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알았어.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 걔가 원래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잖아. 엄마도 알지. 그냥 철이 없어서 생각이 짧아서 그랬던 거야. 엄마,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외로웠을지 내가 미처 생각도 못했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는 말이 제게는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계약서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니까, 내 엄마니까 이 정도 투정은, 이 정도 무심함은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니까 그 말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족쇄, 엄마니까, 그놈의 엄마니까 라는 말 때문에 저는 평생을 참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했습니다. 엄마니까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어도 참아야 했고, 엄마니까 내 남편 제사상을 홀로 차리면서도 아들을 원망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말이 모든 것을 잃게 생긴 지금이 되어서야 아들의 입에서 다시 기어 나왔습니다. 진우야, 엄마, 우리 진짜 반성했어. 나도 생각 많이 해봤고 수진이도 많이 울었어. 제사도 앞으로 다 챙기고 명절도 꼭 같이 갈게. 엄마 혼자 음식하게 절대 안 둘게.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응? 엄마,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마음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엄마, 나는 이제 너희가 오든 안 오든 잘하든 못하든 아무 기대가 없어졌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기다릴 때는 늘 생각하거든. 올까 안 올까? 이번엔 도와줄까? 아닐까? 그런 마음이 사람을 다치게 해. 그런데 아예 기대를 끊으면 그 다침도 없어져. 그래서 나는 끊으려고 해. 기대도, 바람도, 그리고 나리와의 관계도. 제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그럼 그 집 빼는 거, 그거 진짜야? 그래, 결국 그 얘기였지. 잘하겠다. 후회한다는 그 모든 말은 결국 이 질문을 하기 위한 포석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다. 올해 계약 끝나면 정리할 거야. 보증금 4억 5천만 원, 이제 내가 쓸 거다. 엄마, 제발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여러 절박한 외침, 우리는 어디서 사냐는 그 물음, 제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들렸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머니, 제발 돈은 거두지 마세요 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우야,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뭐를, 레이아비, 제삿날, 내가 너라도 와달라고 애원했을 때 네가 뭐라고 했지? 엄마 혼자 하시는 게 낫겠다고 했어. 내가 혼자 전을 부치다 기름에 손을 대고 텅 빈 거실에서 네 아빠 영정 사진을 붙들고 울고 있을 때 너는 어디서 뭘 했지? 엄마 그건 처가에 갔더구나. 네 장인 기일이라고 수진이 아빠 보고 싶어 할까봐 네가 같이 가줬다며 단톡방에 사진까지 올리고 활짝 웃으면서 말이야. 아니 그건 유정이는 며느리는 그럴 수 있다 쳐. 처음부터 남이었으니까 걔는 원래 그런 애라고 내가 포기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너는 그러면 안 됐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려 나왔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진우야, 내 아내가 나한테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은 상처보다 네가 내 등을 찌른 상처가 훨씬 더 깊어. 아니, 네가 더 아파.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아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한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어.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그러니 이제 와서 다 뉘우쳤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 건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질문이 제 모든 망설임을 끊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까 물었지. 너희는 어디서 사냐고. 그건 너희 몫이지 내 몫은 아니잖니? 아니, 내 아내가 나한테 분명히 그랬거든. 시댁 일은, 시어머니 일은 자기 몫이 아니라고. 그러니 너희가 어디서 살든 길바닥에 나앉든 그것도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야. 내 몫이지. 내 아내랑 머리 맞대고 잘 해결해봐라.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의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울부짖음을 뒤로 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오수진과 아들 최진우는 그 후로도 끈질기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쌓였고 문자 메시지도 매일같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이에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엄마, 우리 진짜 바뀌었어.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해. 응?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차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절박함일 뿐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그토록 간절히 듣고 싶었던 그 말들이 4억 5천만 원짜리 전세금의 무게보다 가볍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절박한 연락을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저는 며칠 뒤 중개사무소에 정식으로 전세계약 연장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중개사는 임차인인 아드님 부부가 뭐라고 하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 집 임차인은 저예요. 제가 정리할 겁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말 계약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법적으로 명의자인 제가 나간다고 하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 사찜센터 트럭이 그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멀리서 확인한 날 제 통장으로 4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5년 전 3억 원이었던 제 피 같은 돈이 그간의 서름과 이자가 붙어 4억 5천만 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을 어떻게든 쪼개서 아들놈 작은 집이라도 얻어주었을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지 하며 또다시 엄마니까 라는 굴레에 저를 가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제 헌신의 대가이자 제게 남겨진 삶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마련해준 집에서 살면서도 저를 남처럼 대하고 제 남편의 제사상을 낭비라며 짓밟고 홀로 고통받는 어미를 외면한 그들의 대가를 저는 기꺼이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다니던 작은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날 김치가 금방 상해서 버리는 일이 잦다고 안타까워 하시던 실장님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최신형 대형 냉장고 3대 값을 기부했습니다. 실장님은 제 손을 붙잡고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금액을 왜 갑자기?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베푸는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인 줄. 저는 66 평생에 처음 알았습니다. 경로당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남은 돈 중 일부는 온전히 저만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호사를 부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남에 있다는 조용한 호텔의 숙박을 예약했습니다. 창문이 크고 조식이 맛있다는 그곳으로요. 그리고 평생 고생만 같이 해온 오랜 친구 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나 영선인데 우리 1박 2일로 어디 좀 다녀오자. 친구들은 의아해하며 웬일이래, 어디로 하고 물었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뽐내듯 말했습니다. 호텔, 내가 다 예약했어. 호캉스라는 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친구들과 함께 작은 캐리어를 끌고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땐 촌스럽게도 셋 다 긴장해서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지나
푹신한 카펫이 깔린 방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어린아이처럼 탄성을 질렀습니다.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 집채만 한 텔레비전, 그리고 벽 가득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룸서비스로 치킨을 시켜 먹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잔돌이, 남편 욕, 속 썩이는 자식들 이야기, 젊을 때 못 이룬 시시콜콜한 꿈 이야기까지 웃다가 울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친구 하나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선아, 너 정말 얼굴이 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들 네가 용돈이라도 두둑이 줬어. 저는 웃으며 치킨 다리를 뜯었습니다. 아니, 이제 나한테 잘하려고, 나 자신한테. 다음 날 아침 뷔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아무 걱정 없이 오직 저만을 생각하며 앉아있는 시간이 제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사를 물어보던 초라한 제 모습, 아들의 차가운 말에 피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이 아주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 최진우와 며느리 오수진은 몇 번이고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이 하는 그 어떤 사죄도 눈물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특히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마음이라는 건 한 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는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 없더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며느리의 모진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끝없이 기대했던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엄마니까라는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라왔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66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